안녕하십니까. 이제 동사는 이제 그 분기는 네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 분기, 그 다음에 기자 분기, 사만 분기, 그 다음에 이제 후조선, 유만의 그 역사 과정을 적은 후조선 분기 이렇게 네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 편인 사만 분기에 대해서 제가 저의 그 아주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만본기는 이제 그 이종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그 단군 조선에서 이어지는 그 역사가 단군 조선을 이어서 기자 조선이 되고 기자 조선을 이어서 이제 그 사만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어떤 정통 의식을 가지고 이 사만본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기자 조선이 위만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그 단절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 조선의 정통을 잇는 것은 위만 조선이 아니라 사만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만이 이제 기자 조선의 정통을 이어서 그 이제 사만이라는 것은 만지난 변한 이 세 가지의 그 세계 사만이라는 국가가 기자 조선의 정통을 잇고 거기서 이제 그 백제 신라가 나오고 고구려가 또 뒤이어서 나오면서 이어서 이제 정통이 발해나 고려 조선으로 연결된다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희 동사에는 그 네 편의 본기 중에서 사만을 이어서 후조선까지 유만조선까지의 그 역사 과정을 본기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세 번째인 사만본기인데요. 사만본기 내용은 이 이종희가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중국의 서적, 그다음에 조선에 있었던 모든 서적을 역사 관련 서적을 섭렵한 이후에 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서적을 구했다 하더라도 사만에 대한 기재는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사실 그 아주 상세하게 사만의 사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만에 대한 기록 자체에도 여러 가지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점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일단 역주해 놨습니다. 첫 부분은 이제 단군이 이제 그 사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본문입니다. 대략 단군과 기자의 시기에 다른 부족이 있었는데 동남에 예와 맥이 있고 서남에 한이 있었으며 동북에 부여와 말갈이 있었다. 마치 중국에 만이와 민월이 있던 것과 같다. 이 다섯 종족에서 한이 가장 컸다. 그 사람들이 진 땅에 거주하여 진안이라 했고 변 땅에 거주하여 변안이라 했으며 마 땅에 거주하여 마안이라 했다. 그 지역은 한강 이남에 있었으며 사방이 일천리였고 78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모두 조선의 신속되어 공부를 내는데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은 조세를 내고 또 그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하는데 마치 군연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부분은 그 마한진한 변환의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국지, 후한서 등에 나오는 그런 기재를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주로 국가의 구성과 변천에 관한 부분만을 중심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첫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종희는 당시에 사만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 고조선을 기자조선을 이은 그 뒤에 그 당시에 이을 당시에 이 지역에 동남에는 예와 맥이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지도에서 보면 동남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또 서남이라고 얘기하고 동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위의 중심을 이종희는 여기로 봤던 겁니다. 오늘날의 그 평양 일대를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에 예와 맥이 있고 그 다음에
서남에 한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동북에 부여와 말갈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이는 그 다음에 또 덧붙이죠. 이 5종족에서 한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이 가장 컸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놓고 보고 실제 역사 과정에서 보면 이쪽에 있던 한이 가장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니었죠. 부여가 있고 이 말갈이라고 얘기되지만 이 표현은 사실은 말갈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죠. 제가 이 본문 역지 주석을 달아놨는데 말갈이라는 이런 개념은 훨씬 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 말갈이라는 것이 사서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국제서에 처음 쓰이는데 아주 후대에 말갈이라는 용어가 역사 사서에 등장하고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음루,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물길 이런 다른 명칭을 썼을 겁니다. 더 이전에는 아주 또 다른 명칭이 있었죠. 그런데 이 김구식의 삼국사기에도 그렇고 이종희의 동사에도 그렇고 아주 예전부터 말갈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들도 그렇고 한국의 학자들도 그 점은 예전부터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자가 그렇게 당시에 말갈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말갈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그냥 꿰어 맞힌 거다. 꿰어 맞힌 거다. 몰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5종족 중에서 한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인식하고 이 사만 본기를 시작하는 이종의 인식의 바탕에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한을 정통에 세우려는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단군 조선, 기자 조선 이런 이후에 사만을 정통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정통으로 세우는 사만을 정통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서술에서 이 5종족 부여, 말갈, 예, 맥, 그 다음에 한 이 중에서 한이 가장 컸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의 사만분기에 나오는 인식은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역사 사실에 거의 합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해서 삼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역주한 그 다음은요. 마한을 연 왕은 기준으로 조선 후 기자의 42서손으로 왕 부의 아들이다. 부가 죽고 즉위한 지 10년 만에 박사만이 서쪽 변경을 수비하다 반란을 일으켜 평양을 함락시켰다. 왕은 좌우의 국민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바다를 항해하여 한으로 들어가 금마에 도읍했다. 여러 소국 54개를 공격하고 멸망시켜 군현으로 삼았다. 진환과 변환이 24개 국도 역시 와서 신속하여 직분을 다하고 공무를 바쳤다. 혹 조선 무강왕이 죽고 준이라고 하는데 혹 조선 무강왕이 즉 준이라고 하는데 어찌 준이 한 땅에 거주하면서 옛 호칭 조선을 변화시키지 않았겠는가 알 수 없는지다. 왕이 죽자 태자가 즉위했는데 그 이후의 역대 이름과 시호는 모두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오로지 나라를 세운 연수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종희가 사만분기를 구성하면서 실제로 준왕 이후에 그 편년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왕준이 남쪽으로 건너간 87년 뒤에 후조선왕 우고가 한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였고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그 왕의 준왕 이후에 왕들의 이제 이름과 시호를 찾지 못한 거죠. 연대도 잘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제 사만이 성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만이 이제 서쪽 변경을 수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조선에 접근하죠. 그래서 조선에 접근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서쪽 변경을 수비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도상으로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이제 조선이 이쯤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제 이쯤의 중심이고 영역이 이제 이렇게 요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뭐 펼쳐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하가 이제 이쪽 선이거든요. 요하가 선인데 지금 이 이종희 동사 전편에 보면 그 당시에 단군조선, 기자조선의 영역을 대충 이 요하의 선까지 미치는 정도로 가장 크게는 그렇게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반도와 유화를 통틀어서 보는 이 지역의 그 중심은 이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만이 오니까 서쪽 변경을 이제 수비하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박사에 직위를 주었다. 그런데 유만이 이제 와서 이제 후에 이제 오히려 왕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준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왕은 좌우의 궁인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바다를 항해하여 한으로 들어갔다. 바다를 항해해서 이제 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얘기대로 하면 이 지역에서 중심지 지역에서 바다를 항해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마라는 지역인데 지금의 익산 근처 이렇게 비장된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는 이 한이 있었는데 이 준왕의 세력들이 내려가서 이 지역을 점령해서 54개 현을 점령해서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다가 마한이라는 나라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진안 변환이 있는데 진안 변환도 이제 예속시키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한을 통해서 다시 기자조선을 이어서 기자의 제사를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이종희가 이 사만분기에서 구성한 이 사만의 역사에 대한 문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왕준이 이제 남쪽으로 건너간 이후에 사만의 그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후조선왕 우고가 한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한은 처음으로 조선의 옛 땅에 낙랑현도 진번 인근에 사군을 설치했다. 네,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격거세가 나서 서라벌 또 신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서자가 와서 온조가 와서 이제 백제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온조가 한산으로 203년 뒤 온조가 한산으로 옮기고 사신을 보내 천도를 알렸으며 마침내 강계를 해청하여 웅전을 경계를 하였다. 여기서 보면 이제 준왕이 남으로 이제 내려와서 결국 사만이 이제 분열되고 마한이 정통을 이은 기자조선의 정통을 이은 마한이 백제에 의해서 붕괴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이 온조가 여기서는 이제 이종희는 온조를 고구려의 서자라고 봅니다. 삼국사기나 기타 사서에 나온 대로 온조는 고구려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종희는 이제 고구려의 서자인 온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위례 지역에 지금 이제 한강 인근에 위례성에 정착하고 이 세력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3년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온 지 203년 뒤에 온조가 한산으로 옮기고 강계를 웅진을 경계로 갔다 이렇게 하고 214년 뒤 백제가 웅천에 목책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가 발전해서 결국은 이제 마한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마한이 멸망되니까 이종희의 표현은 기씨는 더 이상 제사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사만의 성립과 이 마한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백제, 신라, 그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삼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종희의 여기 역사 과정에 대한 자기의 평가죠. 이걸 예사시는 말한다 이렇게 해서 다뤄놨습니다. 예사시는 이제 이종희 자신을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고요. 예사시는 말한다 해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적은 겁니다. 나는 마한을 조선에 붙이고 위만을 그 뒤로 떨어뜨렸다.
그로써 정통과 비정통의 계통을 밝혔다. 기자의 자손들은 그 뒤 나누어 사방에 거주했다. 동방에 있는 자들은 국으로 성을 삼았는데 나라 이름으로 성을 삼았는데 한씨가 있다. 그 기와 기가 음이 서로 비슷하여 기씨가 있게 되었다. 중국에는 선우씨가 있다. 선우씨는 춘추 선우자의 후예로서 계통이 본래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동방의 원자는 숭인전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 숭인전은 이제 조선에서 그 평양에 기자를 제사하는 이런 그 기구죠. 네, 거기에 이제 이 선우씨가 이제 그 담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선우씨는 당시 그 병역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죠. 그 이제 기자를 잇는 후손이다, 정통의 후손이다 이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선우씨는 당시에 그 기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는 진안과 변한 이한의 사적은 고철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세가를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만세가는 사만 본기는 사실은 그 만을 중심으로 그 기자조선을 이은 만을 중심으로 사만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희가 얘기했듯이 진안과 변한 이한의 사정은 고철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세가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뒤에 그 춘추에 기록된 황수, 기, 객과 같은 부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종희의 그 동사에서 사만봉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용도 간단하고 사실은 사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성은 없습니다. 이제 이종희의 그 사만봉기에서는 중심이 이제 서술의 중심이 마한을 기자조선을 계승하는 정통으로 이렇게 확립하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료는 삼국지 후한서 삼국사기 등과 동사해강, 그 다음에 당시에 국내에 있던 여러 가지 서적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사만분기에 그 인용되는 글들은 뭐 삼국지 후한서,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서 인용된 것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만분기는 당시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만의 정통성만 부각시킨 정도의 서술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사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서술은 사실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만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이종희가 생각하기에 그 전에 단군본기, 기자본기에서 이종희가 계속 언급한 겁니다.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단군본기, 기자본기를 구성한 겁니다. 물론 이종희는 이제 오히려 당시의 그 역사, 조선시대, 영조시대의 그 역사관, 그 당시의 역사관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넓은 범위로 한번 강력을 한번 구성해 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이쪽을 두고 이제 이 얘기들을 구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만에 대한 정통을 인정하지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역사를 서술하는데 현재 우리 역사가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이제 뭐 이 낭랑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한사군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예맥에 관한 문제들, 뭐 여러 문제들이 이어지고 오늘날 그 우리가 한국 고대사가 지닌 여러 가지 그 쟁점들, 풀지 못한 쟁점들도 역시 이종의 동사에서도 사만분기에서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로 오히려 남아있는 겁니다. 이종의 그 사만분기는 그 삼국지나 후한서 등의 기타 중국의 그 사서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 그 삼국사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보면 낭랑에 대한 기록이 좀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그 삼국사기의 그 낭랑에 대한 기록은
이 사만 시기부터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사만 시기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마한 변한 진환이 그 낙랑과 교류하는 관계, 신라 백제, 고구려가 초기에 낙랑과 교류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이제 그 낙랑이 이쪽에 진환, 그러니까 그 이제 신라죠. 신라의 금성을 에워쌌다, 포위하고 공격하다 돌아갔다, 뭐 이런 거. 이 마한도 공격하고 이런 서로 싸우는 과정도 나오고 이런 그 낙랑과의 관계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낙랑과의 관계 문제를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삼국사기 기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의 특징은 사실은 중국의 사서들은 우리 역사를 기록하면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사실은 그 아주 굉장히 그 어떤 앞뒤 관계가 없이 뭐 아주 짧은 한마디로 표현해 버린다. 그런 삼국사기 기록은 좀 내용을 넣죠.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삼국사기를 쓸 당시에 내려오던 그 여러 가지 구전, 유형 무형의 그 자료들을 김부식이가 협력해서 삼국사에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내용은 좀 더 상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역사가들이 쓰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상세하게 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이제 낙랑에 대한 기록도 좀 몇 군데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런데 그 낙랑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 이쪽에 평양에 있던 그 낙랑에 대해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32년 4월부터 그 호동왕자, 우리가 잘 아는 호동왕자가 낙랑국에 들어가서 체리의 낙랑국에 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오늘날 함흥 지역 일대를 그 호동이 갔다가 거기를 마침 훌훌 나온 그 낙랑왕 체리가 보게 돼서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고 데리고 가서 그 낙랑공주하고의 관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호동왕자를 통해서 낙랑공주를 통해서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낙랑국이 고구려에 항복한다, 이런 기록까지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서기 32년입니다. 서기 32년에 낙랑국이 이제 항복해온다, 고구려에 항복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 32년 이후 서기 37년 대모신앙 기록에 보면 낙랑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2년에 낙랑이 그 고구려에 항복해 왔는데 37년에 똑같은 대모신앙 때 대모신앙 시기인 32년에 낙랑이 고구려에 항복해 왔는데 대모신앙 시기인 5년 뒤에 37년에 낙랑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런 기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낙랑에 대한 기재가 서기 44년 9월 삼국사기에 아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한의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 낙랑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9년을 삼으니 살수 이남이 한에 속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런 이 기록은 서기 44년 삼국사의 기록은 확실히 평양에 있는 위치가 평양에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무제가 서기 44년경의 광무제의 상황은 그 중국의 신나라 왕망에서 신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그 다음에 중국을 통일하게 된 유수 광무제는 광무제가 이 중국을 처음 통일하기 시작했을 당시, 광무제가 후한을 처음 세웠을 당시는 이쪽 국경 일대에 진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쪽 국경 일대 진출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광무제가. 이 국경 일대에는 당시에 이제 평충이라는 이런 하나의 지방 세력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서기 40몇 년경, 서기 30년경에서 뭐 40년경 이때 이 북경의 역사, 뭐 모든데 그 일대 역사를 보면 그 광무제기, 후한서 광무제기나 이런데 봐도 이 이제 그 당시 그 북경 일대를 놓고 그 평충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략과 막 싸움과 이런 것이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하는 역사는 사실은 이제 그 사서에 기록된 후한 강무제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당시 서기 30년에서 40년, 40 몇 년까지의 그 기간에 광무제는 이 북경 일대 이쪽의 그 하북성의 북부 지역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쳤다. 낭랑을 쳐서 살수 이남의 땅이 한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여기 이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기 44년에 광무제가 바다를 건넌 겁니다. 광무제가 이쪽에서 활동할 수는 없었고 당시 이쪽에서 활동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 낭랑을 쳐서 낭랑군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삼국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쳐서 군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주변에서 내부에 오는 세력이 많았다. 그리고 삼국사기나 광무제기에 보면 또 내부에 온다는, 주변의 세력이 내부에 온다는 이런 기록들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거의 신빙성이 있죠. 그런데 44년에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친 기록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지도를 놓고 봐도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전의 기록 고구려가 32년에 고구려가 호동왕자를 통해서 낭랑의 항복을 받고 낭랑국이죠. 32년에 낭랑국의 항복을 받고 37년에 낭랑을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44년 여기 이제 44년에는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와서 낭랑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년 낭랑국의 항복에 관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 32년 낭랑국의 항복을 받아낼 때 이 낭랑국, 체리의 낭랑국은 체리가 왕으로 있던 이 체리의 낭랑국은 이 평양이 확실합니다. 그 삼국사의 기록에 호동왕자 관련된 기록을 보면 왕자가 이제 그쪽으로 그 함흥 지역 이쪽 일대로 갔다가 마침 그 순수로 나온 낭랑왕 체리를 만나서 이 낭랑에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얘기가 전개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낭랑국이 항복해 오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2년에 항복한 낭랑은 평양에 있는 낭랑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37년에 낭랑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삼국사기 기록에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뭐 광무제기나 중국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낭랑을 멸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그 낭랑을 멸망시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백제본기에 신라본기에 이런 낭랑을 멸망했던 기자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본기에 나온 그 낭랑을 멸망시켜서 5천인이 신라로 들어와서 육부에 나눠서 배치시켰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기록하고는 좀 상충되는 점이 있지만 37년에 낭랑을 멸망시킨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32년 고구려 항복한 낭랑과 37년 고구려가 멸망시킨 낭랑, 그 다음에 그 44년에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점령해서 국년으로 삼은 낭랑은 뭔가 낭랑에 관한 우리가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인데 물론 얘기들은 상충되고 있습니다. 상충되지만 뭔가 그 낭랑을 둘러싸고 당시 후한과 고구려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만 가지고 이 낭랑이 과연 어디에 있었구나 하는 위치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그 고구려의 상황, 당시 그 고구려의 그 전반적인 상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상황은 가장 그 고구려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제가 작성한 자료 4페이지 4쪽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40년대 중후반의 상황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상황이 그 자료 4쪽에 있는 네 번째 줄입니다. 삼국사기와 후한서는 모두 고구려 모본왕이 서기 49년에 후한의 우북평, 어양, 상곡은 물론 태원 등지를 공격해서 일시 점령했던 사실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광무제기, 후한서 광무제기에 나오죠. 후한서 광무제기 하편에 나오는데 이게 건무 25년입니다. 건무 25년 춘정월. 그 삼국사기에는 대모신왕 때인데, 대모신왕 때 일인데, 그게 이제 바로 49년입니다. 삼국사기는 2월이라고 했고, 이쪽에 그 광무제기에는 정월이라고 했는데, 정월. 그러면 중국의 그 당시 정월하고 우리 삼국사기 2월하고 맞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옛날 역법으로는. 그래서 그 49년에 고구려는 이제 태원이 여기거든. 태원은 여기고, 뭐 우북평이나 상곡 뭐 이런 지역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근데 이게 정확히 비정할 수는 없지만 이쪽 어디에 있는 겁니다. 어양 이쪽 어디에 이런 지명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지명들이 있는데, 이 49년에 고구려는 군대를 끌고, 물론 이제 선비도 같이 했을 수 있는데, 선비가 이쪽 지역에 당시 있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대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원까지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고구려의 당시 상황입니다. 40년대 중후반의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32년에 낙랑국을 항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37년에 낙랑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49년에 고구려는 태원까지 중원에 근접할 수 있는 중원의 통로거든요. 이 태원은 사실 중원의 통로죠. 이 태양산맥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이 태양산맥을 넘긴 힘들지만 위쪽으로다가 영정화를 따라서 이쪽으로는 접근하기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중원의 통로입니다. 태원이. 그래서 중원의 통로까지는 태원까지 군단을 몰고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서기 40년대 중후반의 고구려의 상황입니다. 남쪽으로 낙랑국을 항복시키고 37년 낙랑을 멸망시키고 44년에는 이 광무제가 평양에 있던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던 낙랑을 멸망시켜서 낙랑 9년을 만들어 지배하지만, 고구려는 49년에 군대를 이끌고 우북평, 상곡, 어양, 태원까지를 공격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37년 낙랑의 문제는, 이 낙랑이 한반도가 아닌, 지금의 평양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던 낙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32년 항복한 낙랑을 37년에 다시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역사에서 생각했던 이 평양에 있는 낙랑군과는 다른 낙랑군을, 어디에 있던 낙랑군을 오히려 서쪽에 있는, 고구려 서쪽에 있는 낙랑군을, 현도군과 낙랑군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던 그것을 멸망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종희의 사만봉기 이런 데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죠. 그냥 여기에 있는 낙랑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에서 단군선, 기자조선이 이어지고, 그 세력이 점령당하면서, 한해 세력에 점령당하면서 기자조선의 대가 끊기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에서 사만을 일궈서 그 이제 뒤에 백제 신라, 고구려로 이어지는 삼국이 됐다. 그리고 사만을 정통으로 배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만사를 구성했을 때, 사만의 역사를 구성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낙랑에 대한 검토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 이 이종희 동사 그 사만봉기 첫 부분에 대략 단군과 기자의 시기에 다른 부족이 있었는데, 동남에 예와 맥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동남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평양 뭐 이 일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동남쪽에 예와 맥이 있는 겁니다. 예, 맥. 그래서 이제 두 군데로 나눈 거지 사실은 이제 예와 맥이 이쪽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인식은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인식이죠. 그 지금의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학술 수준으로는 예와 맥이 이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는 그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쪽에 동남쪽에 있었던 그 지금의 한반도 동남쪽에 동쪽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동해라고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와 맥이 그쪽에 있었다, 부여하고 말가라는 동북쪽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인식, 전반적인 인식은 이종희의 인식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고고학이나 문헌 사학에서 그 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그 많은 다수 의견이 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해설 3쪽에 그 써놨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그 중간쯤에 고대의 예는 춘추 전국 시기에 지금의 요동, 산동의 두 반도, 즉 발해 서안의 연과 노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게 중국의 학자 유유당이란 대만 학자 견해인데요.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그 춘추 시기, 춘추 전국 시기에 그 예는, 고대의 예라는 것은 그 모든 사설을 검토해 보니까 사설의 내용을 보면 이쪽 지역입니다. 바로 그 여기 이제 무채가 있고 제 나라가 이쪽에 이제 이게 고대에는 제 나라거든. 제가 있고 연이 이쪽 어디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와 연 이 지역 일대, 노와 연 이 지역에 거주하였다. 발해 서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예맥 쪽이 일찍이 고대 예수 부근이 예읍에 거주하였는데 지금의 하북성 창현 서쪽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건 이제 허헌범, 중국의 학자 허헌범인데, 왜냐면 이제 그 이 얘기는 여기 예읍이 있습니다. 고대 예하가 있는데 이 예하 있다. 지금 창현이 여기거든요. 중국의 창현이 여기인데 이 일대에 예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이 중국의 학자들이 이쪽에 있었다. 다수 학자가 이쪽에 예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제 그 다음 인용한 그런 이덕선 남범의 책에서 인용한 그들은 예의 본거지를 예의 본래 본거지를 현재의 산동성 경계 일대의 발해 연안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실제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요즘 거의 동국공정 이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이 여러 가지 동북의 여러 민족을 얘기할 때 예란 민족은 원래 이 일대 그 발해 서안, 이게 발해거든요. 발해 서안 일대에서 예가 고대에 감성했다. 그런데 이런 중국 학자의 견해들의 그 뒷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나 예는 이 지역에서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진흥을 거치고 이럴 수 있지만 뒤에는 여기서 동북으로 이동해 가서 동북의 여러 가지 서단산 문화나 기타 문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맥이란 그 집단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얘는 원래 이 지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지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한국사와 관련돼서 설명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자 본기를 하면서 몇 차례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종희의 이 삼한본기에서도 얘기하죠. 이 뒷부분에 선우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선우가 기자의 후예이기 때문에, 기자의 정통적인 후예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선우씨에게 그 기자의 제사를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선우 황후의 무덤이 126년에 쓰여진 선우 황후의 무덤이 여기 있죠.
하북성 일대에서 발견됐는데 여기가 이제 무청이라는 지역인데 여기 선우항기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이제 비석에 선우는 기자의 후예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 평산현이라고 이 창현 옆쪽에 있는 이 평산현에 고대 중산국이 있었는데 이 중산국을 일으킨 주요 집단의 주요 정치 집단, 중심 정치 집단의 성이 선우씨입니다. 선우씨, 선우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대가 고대 그 선우라는 집단, 정치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집단이 이제 다른 얘기, 아까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와 맥이 관련성이 있는 이런 집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자의 얘기도 들어가서 기자가 원래 기자는 이 지역 출신은 아니거든요. 기자는 이 태원 밑에 이 태국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이런 지역인데 뭐 여기 남쪽에 뭐 기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자는 이쪽 출신이죠. 태양산맥에서는 더 서쪽에 출신입니다. 기자는 원래 출신은 그렇지만 나중에 기자는 어쨌든 이쪽하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기자의 후예들이 여기 와서 거주했든가 기자가 어쨌든 뭐 동으로 와서 조선에까지 왔든가 이쪽하고 관련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원래 있던 집단은 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고고학이나 문헌사학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와 아울러서 이런 우리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다음 평양, 낭랑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쪽 강역을 이쪽을 이 조선 중심, 평양 중심의 이런 조선 사만 사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이쪽을 여기 이제 이 북경이거든요. 북경 일대에서 더 올라가서 흐르는 이 남쪽을 흐르는 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백하라는 강이 있고 그 옆에 선수, 용선수라고도 불리는 이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동쪽으로는 나나가 흐르죠. 나나가 흐르고 이 청룡화라는 강이 이 나나와 합쳐서 이제 이 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그 사회과학원에 있던 그 상정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아주 그 유명한 학자죠. 그 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기자와 관련돼서 조선을 얘기한다면 그 조선의 위치는 이 조화와 선수가 함께 만나는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을 기자와 관련돼서 기자의 조선과 관련돼서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기자와의 조선이 실제였다면 이 지역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화와 선수, 조백화와 용선수가 만나는 이 지점 일대에서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 삼국지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에서 많이 얘기되는데 한서에서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기에서도 얘기하는 여기도 제가 언급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해군 얘기입니다. 창해군. 서기전 128년에 사마천 사기, 그 다음에 후한서, 그 다음에 삼국지 모든 책에 이 조선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그 얘기 안 나오고, 사마천에도 나오죠. 사마천 사기에서부터 다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조선의 그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투항해서 이제 정확한 그 실체는 여기는 뭐 그렇게 사서에 기록하고 있죠. 예맥, 예군 남녀가 투항에 와서 이들을 토대로 해서 창해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해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해군이라고 이제 창해군을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고대서부터 창해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창해군은 128년 서기전 128년입니다. 서기전 128년에 세워져서 126년에 폐지됩니다. 서기전 126년 아주 짧은 시간 존재하다 폐지되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최근 이제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중국은 이제 이 강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거거든요, 동쪽까지. 그래서 최근 이제 그 백두산 일대에 가면, 여기 가면 그 안도란 지역이 있습니다. 백두산 이쪽에 안도란 지역이 있죠. 그 안도에 가면 이제 그 장백산 문화 박람성이라고 해서 아주 큰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중국에서. 그건 이제 그 지역, 안도 지역의 그 역사적 의미를 전시하는 이런 공간인데, 거기 가면 청동으로다가 복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청동에다가 그 지역의 역사를 새겨놨죠. 백두산과 그 지역의 역사를 쭉 새겨놨습니다. 거기에 딱 보면 뭐라고 됐냐면, 그 서기전 128년에 한이 이쪽에서 세력들이, 정치 세력이 투항해서 여기 창해군을 만들었다. 그 창해군을 위치가 어디냐? 이쪽에 보면 훈춘입니다. 훈춘. 여기가 창해군, 이쪽에 창해군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쪽에. 거기는 이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춘 정도의 창해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료를 검토해 보면 창해군이 있었던 지역은 오늘의 창현 일대입니다. 창현 일대죠. 창해군. 이 창현 이 일대가 바로 창해군의 자리입니다. 창해군이 세웠던 자리죠. 이 창해군이 세웠던 자리고, 그 창해군이 세워졌지만 금방 와해되고 맙니다. 그것은 왜 군을 세웠는데 그것이 와해되냐면 유지할 수 없는,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을 유지할 수가 없고 곧 폐지하고 마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서기전 128년, 126년 이 상황도 거의 통제가 어려운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한서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당시 서기전 120몇 년경, 120년경, 110년경에 이 지역의 상황이 어떻는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들은 안 나오거든요. 단지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사마천이가 무죄를 따라서 태산에 와서 봉선을 하고 갈석을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해서 뭐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천 사기가 사마천이 한무제와 함께 갈석을 왔다 갔다, 그 갈석을 이제 뭐 여기 이제 지금 산해관 있고 그런데 여기다 갈석해서 뭐 해놨습니다. 갈석 가서 갈석이라고 뭐 여기 유적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 갈석은 실제 이 당시에 서기전 뭐 100년경 사마천에서 와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시기의 갈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 이제 보면, 이 지역에 가서 보면 맹강려상이라고 동상도 세워놨어요. 이제 산해관 가서 보면 맹강려 동상도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근데 맹강려 동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한스 브링거의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인가, 뭐 용감한 소년. 물이 집에 가다가 밤이었는데 물이 흘러내려서 주먹으로 몸을 막아가지고 마을을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스 브링거의 그 소설 내용인데, 실제로 그 지역 네덜란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이 실질적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그 얘기, 구전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역사화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저희 또래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글을 읽었거든요. 국어교과서인가 어디 교과서에 그걸 읽었습니다. 그걸 사실로 믿고 있고, 아직도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처럼 돼서 사람들이 그걸 가서 구경하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 맹강려 동상을 딱 세워놨습니다. 바닷가에 세워놓고 맹강려 무덤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맹강려 사당도 있고. 그런데 이 맹강려는 사실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유명한 학자 고일강 이런 사람 전문적으로 글을 썼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다. 맹강려는
산동에 의해서 나오던 얘기나 아니면 저쪽에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지, 이것을 이제 진시황과 연관시켜서 여기 갖다가 이쪽 저기 비석을 세워놓고 만리장성과도 연관시켜놓고 그랬는데, 맹강리는 실질적으로 만리장성하고 관계도 없고 이 지역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다 동상을 세워놨거든요. 맹강리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누가 유물로다 지금 중국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기 있는 갈석은 사실은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한 그런 것은 아니고 뒤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연구과제를 맡았을 때, 국가연구과제상을 맡았을 때, 사실 이런 역사 사실을 답사하기 위해서 이 무채, 이 지역도 답사했었거든요. 이 지역을 답사했는데 현지가 하니까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공갈석산이라는 책이 이 현지에서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 이 현지의 연구자들이 왜 갈석, 한나라 시기에 조조가 그 관창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갈석이 올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에 나오는 갈석까지, 조조 위나라 시기까지의 갈석이 왜 이 산동성 무채연이 되고 이 지역이 아닌가 하는 전문적인 그걸 갖다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문헌 자료와 여러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명확한 문제입니다. 명확한 문제거든요. 제나라가 가장 발전했을 때가 제환공식인데, 제환공이 그 무너져가는 그 춘추 전국시대 무너져가는 그 주나라의 번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패자가 됐는데요. 그 여러 그 나라 중에서 패자가 됐는데, 제환공 시기에 제나라가 패자가 됐을 때, 제나라가 그 열국 중에서 패자가 됐을 때, 제나라의 영역을 설명할 때 북쪽으로는 무채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무채. 북쪽으로는 무채까지 이르거든요. 이 무채. 이 무채에 바로 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는 이제 여기는 예지역이죠. 예지역이고, 뒤에는 이제 이 중산국이 생긴 지역입니다. 그 고대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이쪽 동북을 접근하는 통로는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쪽으로의 접근보다 이쪽으로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주나라, 상나라, 주나라 시기에 중국의 지도를 보면 이쪽은 내려가고요. 이쪽은 이 중산국 이 일대, 이 일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채 갈석이 있는 선이 경계가 되죠. 그리고 태양산맥이 경계가 되고, 이 태원 있는 데까지도 중국은 진출한다고 여러 가지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원, 태국 이 지역까지 서술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일대에 진출한 그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춘추자전을 보면 나오거든요. 춘추자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을 예의 지역으로 보고 창해군의 얘기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한나라 시기 그 유명한 그 사가 사마천이가 이쪽을 답사했을 때, 사마천이가 역사서를 쓰기 전에 전국 각지를 답사했는데, 사마천이가 가본 북한, 이 동북의 한계선이 이쪽 갈석이었다는 것이고, 이쪽을 못 가봤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이쪽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사마천은 조선전을 쓰면서도 사실은 그때 사마천이가 그쪽을 가보지 못한 겁니다. 가보지 못하고 전쟁의 얘기만 들었죠. 그래서 전쟁의 얘기는 상세히 썼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전쟁에서 이런 전쟁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게 이쪽이었다면 이 조선이 여기 있었고, 이 조선을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멸망시켰다면, 그랬다면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온 대로 이 육로로도 공격하고 해로로도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걸 멸망시켰다면, 사마천의 사마천 사기의 조선 열전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을 쓰려면 굉장히 대군을 움직여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서 보면 대군을 동원하죠. 뭐 이쪽에 이쪽에 해군을, 이쪽에 남쪽에 있던 그 선단을 동원합니다. 무선 장군을 동원하고 또 이쪽 육로로도 가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조선,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이 조선을 이쪽 그
당시에 그 한무제 시기에 나온 조선, 위망과 관련돼서 나온 조선, 그 다음에 기자와 관련된 조선을 남하 서쪽으로 북경 사이에 남하와 북경 사이에 어떤 지점, 발해를 낀 지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예군 남녀가 투항해서 만들었던 창해군도 이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답사도 요 서수에 있는, 지금 서수현입니다. 서수현에 있는 그 옛날엔 무수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역도 갔었거든요. 요 지역도 갔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평산현의 중상국하고 이 서수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무수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저 지역도 옛날에 전쟁에 있어서 이 뭐 나중에 남송 북송에서 그 전쟁을 치를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 이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한번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는 전국 시기 뭐 고대의 이런 성곽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성곽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쪽 바닷가로 연결되고 있는데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부. 이게 장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장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것이 고대 진나라와 관련된 장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서수현, 이 무수현을 낙랑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종희의 사만분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꼭 이 조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을 설정해 놓고 이것을 중심으로 사만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 좀 우리 역사에 어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논문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그 끝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해설 끝부분에 써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이제 이 이종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사료가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종희는 이제 삼국지 후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설을 인용하는데요. 사기도 보고 뭐 다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사마천은 사기를 뭐 아주 굉장히 잘 쓰는 겁니다. 사마천. 이 사기를 쓰고 그 전통이 이제 정사 편찬의 전통이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고의 한서가 된 겁니다. 근데 반고의 한서를 쓸 당시에 반고는 어떤 입장에서 썼냐면 반고의 모든 서술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고는 그 현재 시점, 자기가 그 사설을 쓸 시점입니다. 여기 참고 도표에 제가 제시해놨는데 반고가 그 사설을, 한서라는 그 사설을 저술하던 시기는 서기 54년에서 82년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서기 54년에서 82년, 거의 서기 80년 시점에 그 시점에서 지리를 보고 모든 것을 보고 그 시점에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반고의 이 사마천 사기와 반고의 한서의 다른 점은 그거거든요. 반고는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마천이 저 사람은 말이야 역사를 쓰는데 막 소설같이 써놓은 거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막 그 열전에 보면 어디 가서 두 사람이 밀담을 나눈 것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밀담을 누가 들었겠어요? 그게 전해지는 얘기고, 그렇지만 사마천은 그것을 재미있게 써나갈 수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의 정말 훌륭한 소설을 쓰듯이 역사를 그렇게 써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구성했는데 이 반고의 한서에 가서는 그런 학풍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 동중서 이후에 전국의 유학이라는 그런 풍조가 사회 전반적인 그 주도 이념으로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유학에 따른 그런 어떤 기풍, 보지 않은 것, 뭐 본 것, 뭐 써야 될 것, 안 써야 될 것 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통자되고 반고가 한서를 쓰려고 그러다가 처음에 잡혀 들어갔잖아요. 어디 개인이 역사를 쓰느냐,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그 오해를 풀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한서를 썼는데 거기는 이제 제한이 있는 겁니다. 써야 될 것, 쓰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자기의 시점, 현재 시점에서 어떤 과거를 전부 평가해 놓은 겁니다. 과거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고는 80년, 서기 80년경에 본 세계는 이겁니다. 강무제가 44년에
이 낭랑을 쳐서 조선에 있는 이 평양 지역에 있는 낭랑을 쳐서 낭랑군을 만들었거든요. 그 반구는 이걸 본 거거든요. 이걸 봤죠. 반구가 물론 이쪽을 잘 본 건 아닙니다. 반구도 이쪽을 가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반구는 이 지역은 봤을 겁니다. 이 지역은 보고 이것도 얘기를 듣고 가보지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서 이 얘기를 썼고 그 얘기 중에 이 조선과 기자도 연결시키고 뭐 공자도 연결시키고 하면서 이 조선을 아주 오래전부터 서기전 108년이라는 상황을 반구는 가보진 않았죠. 사마천 사기를 받지만 조선열전에 그런 얘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구는 그걸 갖다가 이 조선 한반도에 연결시켜서 조선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려고 거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반구의 한서의 기록이고 그것을 그대로 후대 역사가들이 답습하게 되는 거고요. 후한서가 쓰여진 시기도 뭐 서기 432년, 445년, 삼국지도 290년입니다. 훨씬 뒤에 있어 그 삼국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삼국지가 위서가 먼저 나왔는데 서기 290년에 삼국지를 쓰면서 중국 사람이 이 삼한의 얘기, 얘의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통시적, 공시적 한참 차이가 나는 거죠. 공간적 차이, 시간적 차이가 나는 후대 사람이 이 얘기를, 먼 나라의 얘기를 쓰는 겁니다. 이거 기원전 얘기까지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 290년에 그 진수가 삼국지를 쓰면서 서기 290년에 서기전 상황까지 그 지역의 이 먼 지역의 상황까지 기록하면서 현재 시점 지명을 가지고 고대 사회를 논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료를 꼭 우리가 선택하고 할 때는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취사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선 시간적 검토, 위에서 내려오는 아래 통시적 검토, 그 다음에 공시적, 동시적 어떤 시대에 여러 사료를 비교 검토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상정의 여러 글들을 봤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상정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여러 글들을 봤는데 만리장성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만리장성에 대한 글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리장성은 고대에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인 것보다는 강을 따라서 그 황하주의에 살던 사람들이 강과의 어떤 치수와 관련돼서 쌓은 제방이라는 겁니다. 이 황하의 그 발원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강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해서 제방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방이 나중에 점점 이제 두터워지고 막 쌓고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북방 민족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군사적 기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성은 이 황하를 따라서 연결되고 끝 지점은 어디냐? 시작 지점은 그 황하의 발원지고 끝 지점은 바로 황하가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 고대 황하가 바다에 들어가는 지점. 그건 바로 여기만 무채입니다. 무채. 고대 황하는 여기서 흐르다가 지금의 그 안양 있는 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천진 아래쪽에서 바다로 아래로 들어갔는데 어느 시기부터 이 지금의 제수라는 무채로 흐르는 이 강이 사서에는 제수라고 기록된 이 강이 황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의 우리가 우공이라고 얘기되는 상서우공이라고 얘기되는 책이 뭐 춘추 전국시대에 쓰여졌다 그러지만 상서우공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무슨 한나라 때 쓰여진 거거든요. 한나라 때 쓰여졌고 가감이 많이 든 책인데 그런 책들이 쓰여질 때, 지리서들이 쓰여질 때 그 황하의 물은 실제로 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하를 따라서 그 장성이 쌓여졌다. 초기의 장성들이 쌓여져서 그 발원지는 황하의 발원지고 끝난 지점은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일 것이고 그 무채 일대고 진시황의 기록을 보면 갈석에 와서 글을 새겨놨는데 그 당시에 갈석에서 이 성벽을 부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벽을 부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의 일대에 성벽이 없는 것이 그건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정의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상정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고대 역사를 볼 때는 고대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하, 장성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고대인의 시각에서 한번 그 장성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장성을 처음 쌓을 때는 황하의 그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그 제방의 목적으로 이것을 쌓았다가 이것이 나중에 군사 기능으로 군사 기능의 이런 것을 띠게 되면서 그 장성이 연결됐고 장성이 대충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볼 때 고대사를 볼 때는 고대인의 시각, 고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또 철저한 사료 비판이 따라야 된다. 이런 사료 비판과 고대의 시각에서 고대의 그 공간과 시간 개념 이런 걸 갖고서 우리 그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다음에 사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 우리 이종희의 그 동사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 너무 부족하게 준비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